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상조사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그 영양 판정 중에 음, 우리가 신체 계측 파트랑 그리고 영양조사 파트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각각 뭐 신체 조성들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 소개했었고, 체질량 지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사람이 BMI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그거랑 여러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사망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영양 판정 중에서 이제 임상, 말 그대로 이런 클리니컬한 파트,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와 의료팀들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다룰 때 주로 하는 방법인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임상 조사는 우리 이론적이나 뭐 기초적인 과학보다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실제 환자를 진찰을 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잖아요. 그래서 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상반되는 개념은 생화학적인 검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챕터 7에 보면은 생화학적 검사를 이제 할 거고, 내가 중간고사 범위를 지금 여기 임상조사 파트까지 할지 생화학적 검사 일부를 시작을 할지 지금 이번 시간 지금 녹음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양이 좀 많아서 아무리 오픈북이로 한다 그래도 어쨌건 임상조사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서 표준화된 어떤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의사나 간호사 혹은 우리 영양사 이런 의료팀들이 직접 환자를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다수를 측정을 할 때는 일반 조사자들, 그러니까 관련 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조사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똑같은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이런 측정을 해야 임상 징후 같은 거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여러 명이 되다 보면 약간씩 여기 뭐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표면적인 증상 같은 것들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판단하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약간씩. 그러면 그런 것들은 회의를 계속 거쳐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되고, 어떤 말 그대로 그 표준화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어쨌건 임상조사의 장단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고, 또 뭐 고려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영양 상태별 신체 징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영양 판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그 부분이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것들이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양적인 영양 불량 상태나 이런 것들은 다른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식이 말고 식품 섭취 말고 이외에 다른 어떤 질병이 있을 때, 혹은 뭐 환경 오염 물질들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제한점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해 나가면서 어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뭐 제일 좋은 건, 그래서 이런 영양조사, 그러니까 식이조사, 신체계측, 임상조사, 생화학적 검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꺼번에 이제 조사를 해서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제일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를 잠깐 보면, 이런 임상조사는 각 개인이나 지역 사회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영양 상태를 판정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된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을 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다. 특히 병원에 온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영양 불량이 인지됨에 따라서
병원 항자의 영양 판정에도 이용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파트가 중요성이 부각이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 길어봤자 10에서 20년 정도인데 이런 음식으로 인한 예방,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아예 의료팀에 영양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영양 상황이 정말 불량한 상태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임상 징후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눈이나 얼굴이 나타나거나 피부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뼈까지 나타나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뭐 3대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무기물 이런 것들의 영양 결핍 혹은 영양 불량, 그것이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그런 것 상태에 의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난 거에 의해서 바로 드러나는 그런 징후가 있는 반면에 막 세네 달씩 혹은 1년씩 지나도 잘 이제 외부로 표출이 안 되는 그런 영양소 결핍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한 가지 측정을 해서 딱 진단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뒤에 이제 예를 들면 철분이라던가 뭐 칼슘이라던가 뭐 이런 무기물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한두 가지 측정 지표로 인해서 딱 진단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 임상 자료들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생화학적 검사들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병원을 찾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노년분들은 특히 이런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잖아요. 한 움큼씩 먹잖아요. 우리 아빠만 해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 불량 상태가 이제 장기간 지속된 노인들이거나 아니면 약물을 다량으로 복용 중이거나 아니면 알코올을 뭐 혹은 흡연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집단인 경우에서는 이런 영양 상태에 따른 임상 그 측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돼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아주 의료팀들이 고려를 아주 퍼센티지 높게 이제 고려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임상 조사에서 영양 상태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계도 필요 없고 비싼 어떤 시약도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지만 어떤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한계가 있죠. 뭐 봐보면 비용이 저렴하다. 빨리 할 수 있다. 단점, 아까 말한 것처럼 객관적이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단상의 확실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훈련을 잘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 많은 징후들이 심각한 상태일 때까지 이제 돼야지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구분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표준화시키고 어떤 방법적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경험 왜냐하면 개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봐야지만 요런 경우엔 그랬지 저런 경우엔 그랬지 이런 경험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양사들도 이제 거의 병원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통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영양소 결핍에 의한 건지 아니면 비영양적 요소, 뭐 유전, 환경 오염 물질, 뭐 다른 흡연,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여러 다른 생화학적 검사나 신체 계측이나 아니면 설문지, 정신적인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 그런 진단 그런 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하겠어요. 임상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원의 어떤 과거 히스토리나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떤 암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뭐 고혈압 환자가 집에 있는지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의 환자의 과거와 현재의 어떤 진단명들 어떠한 질환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처치를 받아왔는지 혹은 지금 뭐 어떤 약물을 받고 먹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아니면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이런 엑스레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했던 경험들이 있는지 뭐 왜냐면 엄청난 어떤 체력 소모, 단백질 소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영양 상태 결핍이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초 대사하는 그런 정도가 확연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영양 결핍, 그러니까 식이조사나 아니면 실제로 생화학적 검사 그 주로 혈액 검사, 소변 검사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지 우선은 일단은 질의응답 형태로서 대면으로 물어보고 이제 정확한 그 수치는 그 생화학적 검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이런 임상 징후들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심리 사회적인 측면으로 뭐 사회적으로 보조를 받는 형편인지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구당 그 월 소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SES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인 지표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질 좋은 식품 값싸고 질 좋은 식품을 먹게끔 영양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었죠. 그다음에 무기물 결핍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징후나 증상 같은 것들하고 또 고려를 해야 되고 혹시 뭐 수술을 했었는지 아니면은 과거에 어떤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질환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뭐 복용하는 약물하고 영양소 왜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고혈압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뭐 골다공증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타민 결핍으로 알려진 징후나 증상 뭐 이런 것들 고려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영양소 결핍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 방법을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온 거죠 과거로부터. 그래서 결핍 기전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부터 영양소 결핍이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섭취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건지 아니면 섭취는 했는데 이런 약이나 감염이나 뭐 다른 수술을 외과적인 수술을 한 거 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됐었던 건지 아니면 들어왔는데 어떤 대사가 제대로 안 돼서 몸 안에서 이용률이 제대로 그러니까 효율이 낮아졌었던 건지 뭐 아니면은 뭐 알코올이나 혈액 손실 뭐 이런 것들 뭐 외부적인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은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배나 어떤 폐 주변에 이런 나도 능막천자 해본 적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감염이 됐을 경우 혹은 나처럼 류마티스 질환이 있어서 이제 이런 백혈구나 관련된 면역 세포들의 작용에 의한 그 부산물로서 그러니까 체액이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런 나 같은 경우에서는 폐 주변에 그런 세포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플루이드라 그래요. 이런 액체 같은 것들이 그 폐 주변에 원래 존재하는데 그게 갑자기 많은 양이 작용을 했을 경우에 그 액의 양이 확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좀 이렇게 답답해지고 그런 되게 좀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초음파 통해서 액체의 양이 이제 하얗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양을 이제 등에다가 바로 꽂아. 등에서 폐 부분을 초음파로 딱 체크를 해. 사인펜으로 등에 체크를 한 다음에 큰 주사바늘 등에다 꽂은 다음에 그 부분 폐 주변에 있는 그 부분을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뽑아내거든요. 그럼 그 액체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다시 숨쉬기 편해지고 뭐 이렇게 되게 돼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당뇨나 설사 뭐 이런 거 배농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한 그 고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처, 그다음에 신장 증후군 혹은 신장 질환으로 인한 이런 투석
실시하는 경우 이럴 때는 영양소 제대로 먹더라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먹더라도 체내에서 손실이 많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마찬가지로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것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초 대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엄청난 기초 대사량 때문에 영양소가 빨리빨리 소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리적인 요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생애주기 시간에 기억나죠? 아주 폭풍 성장을 하는 영유아기라던가 청소년기에 이런 성적 성숙이 일어날 때 혹은 임신이나 수유를 하는 이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엄청난 혈액이 투여가 되고 뭐 엄마가 갖고 있던 칼슘이나 철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기한테 많이 뺏기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뭐 수술 화상, 뭐 감염으로 인해서 온몸에 어떤 독성이 이제 막 퍼져나가는 폐혈증 이런 경우들 체내에서 엄청나게 그 에너지 대사를 왜냐하면 손상에 대한 복구를 하려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평소보다 훨씬 기초 대사가 늘어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에너지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조직 저산소증 이럴 때 왜 높은 산에 가게 되면은 그럴 때도 체력 소모가 훨씬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흡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산화적인 세포가 받는 손상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소모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흡연하게 되면 우리 몸에 데미지를 입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핍 기전에 의해서 이제 의심되는 결핍 영양소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근거들이 있는 거를 이제 교재에 나열을 한 거고, 알코올 중독을 하게 되면 엄청나죠. 전체적인 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포들, 단백질,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비타민 B군들은 우리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어떤 조효소 역할을 해준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간에서 알코올 해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간에서 대사를 하는 이런 효소들이 다 알코올 대사하는 데 쓰이고 에너지 대사하는 데 쓰일 수가 이제 쓰이는 그 투입되는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더 많은 효소들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활용이 되게 되면서 이런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이 될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과일이나 채소, 뭐 유제품, 뭐 난류, 뭐 이런 것들 육류 이런 거 제대로 먹지 않게 되면 단백질이나 그 안에 들어있던 이런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식이섬유와 변비 혹은 치질, 그다음에 대장에 있는 개실 이런 것들 서로 연관관계 있었다고 우리 영양학개론 시간에 다룬 적 있었죠. 그다음에 나머지 뭐 기타 식품 특이 체질이 있는 경우, 뭐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총 에너지나 뭐 전반적인 어떤 영양소들이 결핍된 상태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영양 판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뭐 부적절한 흡수 아까 약물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약물들은 여러 영양소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섭취를 잘 한다 하더라도 흡수가 차단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약물들은 여러 복잡한 몸 안에서 어떤 작용 기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 기전이라 함에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이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그러니까 잘 먹게 되더라도 걔네가 다 블락킹이 된다 그래요. 이런 걸 차단이 되는 거를 우리 세포가 영양소 흡수를 하는 거가 다 차단이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작용을 제대로 못할 때 이런 영양소 결핍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설사를 하거나 체중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 지방 섭취 혹은 간에서의 지방 대사들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서 지방이 변으로 나오는 지방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보면은 얘네들은 다 소장이나 대장에서 어떤 흡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용성 비타민 특히 이런 애들과 전반적인 에너지와 단백질 그다음에 이런 대사에 필요한 아연, 마그네슘 이런 애들 그다음에 체내에 저장돼 있던 칼슘 이런 것들이 많이 어, 부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감염이란 말 자체는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특히 이런 비타민 B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뭐 수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비타민 B군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위 흡수랑 비슷하게 이런 몸 안에서의 어떤 체내 이용률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이런 약물들 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거 특히 이런 손실의 증가의 상태에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결핍이 많이 되냐면 특히 이런 단백질이나 아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연이 뒤에서 우리 생화학적 검사 그 파트에서도 있지만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에너지 대사에 그런 효소들을 그런 도와주는 역할들을 아연이 하기 때문에 생체 대사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의 이런 호르몬들 관련돼서 호르몬, 효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죠. 뭐 전해질 같은 것들 설사할 때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다음에 뭐 발열작용, 갑상선 기능 항진 이런 거 다 기초대사량하고 연결되겠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총 에너지가 이제 많이 감소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체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아까 비타민 C 얘기했지만 뭐 흡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반되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다음에 임상력과 함께 이제 식사력, 과거 식사의 그런 히스토리들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아주 상세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단순히 식이 섭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상황들 뭐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약물 복용 상태라던가 아니면 생활 환경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체중 변화부터 시작해서 평상시 어떤 패턴으로 식사를 하는지 식욕은 어떤지 이런 것들 다 병증하고 질환하고 연관이 될 수 있죠. 포만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위장 장애는 없는지, 이런 씹는 치아 같은 상태는 또 어떤지, 그 다음에 이런 선호도 같은 것들, 기호도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입맛 같은 건 뭐 예를 들면 뭐 입덧을 한다거나 이런 때들, 그 다음에 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 피해야 하니까 회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 건강관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건 다 SES하고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뭐 배변 습관 이런 것들 뭐 장내 미생물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해요. 좀 비용이 아직까진 비싸지만 그다음에 뭐 이런 생활 환경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SES랑 연관을 할 수 있는 거고 간식 같은 것들 마찬가지로 뭐 고지방 식이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고지방, 고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다 체내 지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특히 청소년기, 아동기 이럴 때 치아 부식 이런 것들하고 연결도 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를 먹는지 아니면 뭐 알코올, 뭐 약물 그다음에 뭐 무리한 다이어트나 뭐 폭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술이 있는지 만성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어떤 한 가지 팩트만 고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이런 조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80세 이후 노년들한테 특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부실한 식사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체중 감소 혹은 질환의 중증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다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메스꺼움, 구토 이런 거 질환에 의해서 혹은 임신 상태나 뭐 이럴 때 특이한 케이스인 경우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양소 결핍, 과잉 섭취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예전에 혹시 기억나요? 뭐 영양학개론 시간에 몇 가지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머리카락이 갑자기 뭐 많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손톱에 이런 가로무늬 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세로로 줄이 이렇게 납작해진다거나 아니면 눈이 갑자기 충혈이 된다거나 아니면 피부에 갑자기 뭐가 이제 생긴다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입 안에 구내 염이 잘 생긴다거나 혹은 뭐 뼈가 휜다거나 뭐 신경 관련돼서 뭐 얼굴 한쪽이 뭐 마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목이 붓는다거나 배에 뭐 부종이 복수가 찬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체 징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임상적 진단을 통해서 이제 나타났던 거고 뭐 여기 보시면 발생 빈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나타나는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신체 징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징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이제 봐보면 뭐 단백질이나 비타민 B군들 혹은 아연 같은 이런 대사에 필요한 이런 영양소들이 적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단백질이잖아요. 머리카락, 손톱 이런 것들. 그래서 왜 건강 그 영양제들 파는데 보면은 단백질 보조제 같은 것들 중에서 이런 머리카락, 네일이랑 뭐 이런 손톱 이런 것들, 손톱이랑 머리카락 이런 것들 보조제가 따로 팔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이런 비오틴, 아연, 뭐 이런 비타민 같은 것들이 같이 이제 결합된 형태로 팔죠. 그래서 보면은 머리카락이 이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쭉 자라는데 쭉 자라고 나서 보면은 영양 결핍이 있었던 시기에는 머리카락이 있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좀 하얗게 나타나고 어떤 부분들은 뭐 영양 결핍이 또 온전해지면 괜찮다 까매졌다가 다시 조금 또 하얘졌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머리카락들이. 그래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는지 잘 빠지는지 숱이 많이 갑자기 막 적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손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톱에 모양이 있다고 하면 가로무늬 어떤 줄이나 이런 세로무늬 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영양소가 결핍된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거고 뭐 이런 거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뭐 잘 말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흔하게 나타난다 이런 거 그다음에 피부에서도 뭐 피부가 갈라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출혈이 잠깐적으로 이제 생긴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기미 같은 거 색소 침착 이런 게 생긴다거나 하는 것들은 뭐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드물거나 가끔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되겠다. 그래서 보면 피부는 비타민 A나 그다음에 아까 대사 때문에 아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다음에 비타민 C는 피부에 있는 어떤 콜라겐이라던가 이런 구성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이 된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뭐 비타민 A, 뭐 눈하고 완전하게 뭐 로놉신, 옵신 이런 단백질들 있었던 거 기억나죠? 비타민 A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뭐 시신경과 그다음에 밤에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 그다음에 뭐 이런 눈 안에 어떤 반점이 생긴다거나 뭐 흔하게 나타나죠. 이런 안구 건조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비타민 A랑 관련돼서 나타나고 뭐 입에서 이런 비타민 B군들
이런 것들 다 뭐 구각염 이런 것들, 구각증 이런 것들 드물거나 가끔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심각할 정도로 비타민 B군이 소모가 되지 않는 이상 아주 잘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금방 또 복원이 되기도 하죠. 또 곡류라던가 이런 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챙겨 먹으면 또 회복이 뭐 속도가 또 빠르고 또 이런 것들 위축성 설유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뭐지 혓바닥 관련 혓바닥을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B군들, 단백질, 철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구강 내의 어떤 염증들 이런 것들 많이 테스트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뭐 잇몸이 붓고 출혈 이런 것들은 비타민 C가 어떤 이런 혈액 응고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양소 결핍에 의해서 발생 빈도는 낮지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비타민 C, 특히 비타민 D랑 이런 골절, 우리 뼈 건강과의 관계 이런 것들 얘기한 적 있었죠. 그리고 다리 휘는 그룹병 같은 것들 공부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주 심각할 때 나타난다. 그다음에 뭐 두통이라던가 뭐 아니면 치매 현상 뭐 이런 기면증 너무너무 졸려서 사람이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적으로 본 적 있는데 사람이 정신 못 차려요. 졸려서. 그런 것들 좀 뭐 이런 비타민 A나 D 이런 과잉증으로도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테타니 증후군 이런 것들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고 뭐 이런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급성 신부전증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타낸 거고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임상 징후를 진단할 때 판별을 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죠. 중요해요. 그래서 뭐 되게 심각한 상태들이지만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서 마라스무스 콰시오카 이런 것들 둘 다 단백질 결핍인데 약간 뭐 이런 부종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 얘는 살집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런 뼈만 앙상해지는 이런 같은 단백질 결핍이지만 나타나는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좀 다른 이런 증상들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런 영양소 결핍이 있었던 부분과 아닌 부분들 이렇게 살짝씩 달리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아요? 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막 흰머리 가끔씩 나고 할 때 그리고 머리 일부 부분은 머리카락이 가늘다거나 할 때 그때는 어떤 영양소의 손실이나 결핍이 있었던 시기였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뭐 이런 거 눈에 나타나는 어떤 이런 증상들 정말 심각할 때 나타나죠. 그다음에 설염, 구각염 이런 것들, 입 주위, 그다음에 혓바닥 뭐 이런 데 나타나는 것들. 그다음에 뼈가 휘는 구루병 같은 거. 그다음에 손톱이 이렇게 움푹 패이는 이런 증상들. 그다음에 이런 갑상선, 목에 어떤 왜 요오드 같은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아프리카 왜 내륙 지방들의 해산물 많이 못 먹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 얘기한 적 있었죠. 이런 것들 증식성 갑상선종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괴혈병 같은 것들 다 이런 혈액 관련된 징후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WHO 이런 데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왜 표준화된 이런 진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이제 얼마나 노력을 해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 징후를 이제 분류하는 작업들을 들어갔죠. 그래서 보면 한 가지 이상 왜냐면 영양소 결핍은 생각해봐요 여러분
뭐 먹을 때 어느 하나만 딱 사람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가 결핍됐다는 소리는 다른 것도 결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결핍 가능성을 제시하는 징후들,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나타나는 어떤 표면적인 그런 발현이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시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들하고 같이 관련되는 약물, 뭐 아까 말한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징후들. 그다음에 영양 상태랑은 상관이 없는 징후들. 뭐 위에 거랑 좀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분류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왜 조사자들이 여러 명이 됐을 경우에는 그 어떤 한 가지 증상을 얘는 이제 경계선상에 있을 때, 보더라인에 있을 때 얘는 심각하다고 쓸 수 있고 얘는 뭐 중증도라고 쓸 수 있고 아니 경증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위험도 고, 중, 저로 나뉘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징후가 있거나 뭐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이를 이렇게 나눠 0에서 5세, 6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뭐 0에서 1세, 2에서 5세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단백질과 열량의 영양 불량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관련된 징후로서 뭐 여기 뭐 다리 같은데 골반 뭐 이런데 어떤 부종이 있는지 아니면 뭐 체중이 덜 나간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빠진 증상이 있단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한 가지 증상 이제 이런 증상들을 이제 한 가지나 뭐 여러 가지를 보이는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같이 증상이 없다거나 뭐 이럴 때 이런 저 혹은 위험도 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중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겠죠. 비타민 C 결핍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미 출혈이 있는지 아니면 뭐 각각 뭐 이렇게 괴혈병으로 갈 수 있는 전 단계 증상을 보인다든지 뭐 아니면 모낭 각화증 뭐 이런 거 머리 두피에 있는 비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증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뭐 그룹병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런 골연화증이 먼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뼈가 이제 말랑해지고 나머지 뭐 이미 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전 단계인 경우 아니면은 너무 심해져서 걷는 것도 이미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사자들이 테스트를 하고 그 중에 징후가 없다 아니면 징후가 두 개 정도가 같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합이 조금씩 다 1번, 2번, 1번, 4번 뭐 아니면 그 외의 조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표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한점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신체 징후의 비특이성, 말 그대로 특이성이라는 거는 어떤 한 가지 영양소에 따른 딱 특이적인 그 증상 이렇게 완전히 특별한 어떤 스페시픽한 딱 그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비특이적인 경우에는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이 영양소도 그 똑같은 증상이고 저 영양소도 똑같은 증상이고 이런 식으로 비특이성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겠죠 해석을 할 때. 그래서 보통은 하나 이상의 영양소 결핍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혹은 또 이런 거 아까 말한 스트레스 뭐 유전 뭐 환경 오염 뭐 이런 알코올 뭐 약물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영양적인 요인들이 같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한점이죠. 그다음에 뭐 신체 징후가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눈도 충혈이 일어나고 뭐 입 주위에도 많이 이제 뭐 헐고 염증도 많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뭐 두통도 있고 복통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징후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노년이나 말 못하는 어린이들의 경우에서는 진단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다음에 이런 징후는 양방향이다. 결핍되는 시기에도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영양소가 회복이 되는 그 회복하는, 예를 들면 뭐 수술 후에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것들은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 결핍이 됐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 이제 판별하기가 이런 임상조사로 한 개만으로는 어렵게 되죠. 그래서 생화학적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이런 것들을 함께, 그리고 영양조사들, 식이설문식 영양조사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해서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사자 간의 불일치, 아까 계속 얘기했죠. 뭐 경험의 정도,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경계선상에서 이제 심각한 건지 경증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판단을 할 때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조사자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긴 한데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선입견이 이미 생겨버린 경우, 아 이건 그거였지, 이런 식으로 그런 기억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편견 같은 것들도 조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아까 말한 이런 테이블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일일이 하나씩 여러 가지 증상들을 쭉 나열을 하고, 예를 들면 비타민 C 결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쭉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는,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정도, 중증도에 따라서 진급을 매긴다는 것들은 아까 뭐 고, 중, 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표들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은 어떤 또 오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음성, 양성,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런 것들, 신체 징후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영양소 뿐만이 아니라 나이, 고령으로 갈수록 달라질 수 있고, 남자 여자에 의해서 어떤 호르몬 변화 같은 것들도 다르고, 대사되는 정도도 다르고, 뭐 잘 일어나는 어떤 질환의 그 증상 종류들도 다르기 때문에 또 편차가 일어날 수 있고, 액티비티,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근육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또 이런 그 결핍되는 정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관이 될 수 있고, 환경적으로 그런 뭐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런, 왜냐면 환경 오염 물질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 뭐 이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얼마나 있는지, 예를 들면 곰팡이가 있는 환경인지, 뭐 습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대사에 미치는 기초 대사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식사 형태, 혼자 먹는지 아니면 외식을 얼마나 하는지, 결식의 빈도는 얼마나 잦은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양 불량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게 단기간 나타난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나타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영양 그 결핍의 정도가 약한지, 아니면 뭐 정말 뭐 물만 말아서 반찬 없이 밥만 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 과잉으로 영양소를 이제 섭취하는 경우인지, 뭐 비만, 뭐 폭식증이 있는지, 뭐 아니면 뭐 거식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어떤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접 물어서 이제 정보를 얻는 것이 이제 이런 임상 조사로 인해서 어떤 징후를 판별하고 영양소 결핍이나 과잉증을 판별하는 데 중요하게 되겠죠. 지금 임상 조사는 여기까지이고, 지금 시간을 잠깐 보고 생화학적 검사를 들어갈지 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